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30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환율 여파로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지연되고 또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1% 이상 하락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배경부터 또 경제 영향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물가도 잡히고 좀 경제가 안정세로 가려면 환율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는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환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무엇을 교환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 그것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마에 1,33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올랐다는 것은 얼핏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1달러를 바꿀 때 종전에는 예를 들면 1,000원으로 바꿨다 이러면 이제는 1,300원 이상을 줘야 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의 교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뭐 환율이 이렇게 급변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수출보다도 더 급한 게 우리 물가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사올 때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결제해야 된단 말이죠.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같은 양의 가스나 원유를 사오는데 결국 이 똑같은 돈으로 사오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요금 또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로 환율의 상승은 우리 국내 물가를 더 부추기고 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는 이 물가 좀 잡는가 했는데 또 지금 환율이 뚫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유럽의 책임이 큰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고 특히 최근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다시 잠그고 또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유럽 경제가 휘청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튼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통화가 떨어지고 미국 통화는 올라갑니다. 그러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환율은 유럽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달러 시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달러 가치가 우리 통화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환율 상승세가 이틀째 지금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점상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2009년 하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만큼 좀 엄중하다, 위기의 시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통화가 없고 결국은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 13년 만의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갔는데요. 13년 만에 우리 돈 가치가 가장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게 많으면
아무리 환율이 흔들리더라도 외환 보유고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13년 전보다는 외환 보유고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뭐 환율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당장에 거들날 그런 요인은 아니고 13년 전보다도는 훨씬 더 양호하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가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느라고 좀 달러를 쓰는 바람에 외환 보유가 좀 줄어서 지금 지난해 말 대비 6%가량 감소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소하고 남은 그 돈도 여전히 지금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IMF가 요구하는 기준보다는 넘어서 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지금 세계 8위에서 9위 정도가로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의 환율 급락, 이 외환 시장에 요동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지나치게 강세를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요인 때문에 생겼다는 점에서 당장의 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달러 강세는 우리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좀 이 그 파급 효과를 차단하는데 국가적으로 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저희가 좀 원하는 건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있는 걸 확인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빨리 단행할 가능성, 또 폭도 더 올릴 가능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돈 가치 환율이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를 합니다. 금통위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폭 금리를 올리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으로서는 환율을 대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한계 기업들, 취약계층들, 영끌한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현재 그 경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예측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베이직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0.25%를 올리는 선에서 현재 금리 폭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지금 이게 결국은 우리 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에 더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렸는데 재정 준칙이 이르면 이달 안에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화면은 이제 GDP 3% 규모 안에서만 빚을 내는 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의 역대급으로 좀 긴축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정 준칙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국가 예산을 허투루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적게 내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의 국가 빚을 후순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인기 없는 정책을 택하겠다. 돈을 최대한 적게 쓰겠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고한 철학, 특히 보수 정부의 가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돈을 덜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어느 정도 덜 쓰느냐? 정부가 마련한 재정 준칙의 안을 보면요. 현재 재정 적자의 규모가 매년 이제 현재 우리가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한도가 GDP의 3%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이 재정 적자는 GDP의 6%, 5%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커졌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2022년에도 지금 5.1% 또 그 전에도 5.6%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거의
60% 수준인 3%로 줄이겠다. 이제 이래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주머니를 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이게 국가 신용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이제 돈을 줄이게 되면 정부 돈을 혜택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곳에서는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훨씬 더 방점을 두겠다. 현재 저 재정을 어느 만큼 줄일 것이냐 하는 우리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기준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끌어다 쓴 나라는 지금 한국이 유일한데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IMF에서는 한국의 재정 준칙을 만들으라고 계속 독려, 경고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다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재정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또 줄이는 그런 어떤 지혜의 묘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2% 이내로 축소를 하겠다. 강력한 좀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재정 준칙은 기본적으로 현재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이거죠. 근데 해마다 쌓인 적자가 누적이 되면 그게 국가 부채 총량이 되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넘어가면 이건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 5년간 코로나 등등 어떤 하면서 정부가 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중이 60%를 넘어서면 현재 재정 준칙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3% 룰도 무시하고 2%로 더 줄이겠다. 그만큼 더 강력하게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이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부품 같은 걸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런 걸 좀 바꾸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 대목 굉장히 지금 우리 걱정거리인데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 감축법을 발동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국산차 혜택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많은 차에 한국산 배터리, LG화학 에너지솔루션 거라든지 SK온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조립된 차는 지금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내년 1월부터 요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50% 이상 중국산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그 차가 미국에서 조립이 됐다 하더라도 보조금 주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그 비율을 계속 높였어요. 이 배터리의 부품 소재를 미국이나 또는 미국과 FTA 협정, 자유경제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이 50% 넘어야 되고 또 한 10년 후에는 이것이 80% 넘어야만 전기차 혜택을 주겠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미국 조립하는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한국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것을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 의존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합니다. 네. 리튬 같은 경우에 80%, 무슨 흑연은 89%, 거의 90% 육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대책이 시급하고 이것은 미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그 갑질, 우리 요소수 사건에서 보다시피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반드시 이건 후과가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것을 두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외교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중국을 때리면서 또 미국의 전기차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가을에 미국 중간선거에 좀 국민들에게 성과로 알리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전혀 의도치 않게 한국, 지금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지 않는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는 한국이 유탄을 맞은 셈인데요. 미국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 정부의 어필, 어떤 유감을 받고 미국도 좀 한국이 엉뚱하게 피해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당분간 중간 선거용으로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가면 조금 조정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칙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은 지원금을 안 준다 했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를 주면 중국도 예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통상 외교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엘라바마에 공장을 곧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 공장을 곧 짓기로 해서 투자가 시작된 회사는 좀 먼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관련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IRA라고 합니다. 테슬라 외 다른 미국 기업이 이 IRA 요건을 좀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예, IRA라는 게 인플레 리덕션 액트, 그걸 줄여서 IRA, 인플레 감축법이죠. 네네. 자,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에 어떤 이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법에는 20만 대, 한 업체가 20만 대를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제조되는 많은 전기차 회사가 거의 절반 이상이 테슬라 거고 또 완성차 회사 중에서는 제너럴 모터스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 20만 대로 적용을 해놨다 보니까 두 회사는 20만 대가 넘어가면 그 이상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별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이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좀 개정을 하자. 그래서 한 회사별 한도도 좀 조정을 하고 또 나라별 어떤 규제 이런 것도 좀 풀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끝나면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요. 한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미국 차들이 전부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한국 전기차 보조금 거의 다 가져갑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산차 우선주의로 바꿔서 우리 국산차를 좀 지원하면 미국과 나중에 협상할 때 우리가 지렛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외교 통상과 우리 산업 정책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략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